거울 속 내 눈동자가 낯설게 반짝이던 밤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젖은 머리칼을 일부러 말리지 않은 채 거실 스탠드 불빛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소파에 앉으며 무릎 위를 스치는 공기의 온도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파 맞은편에 앉은 형부의 시선이 내 다리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나는 무릎을 아주 조금만 더 포개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유리잔 가장자리에 맺힌 물방울이 내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일부러 닦지 않은 채 잔을 그의 쪽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형부, 한 잔 더 드릴게요. 그는 대답 대신 얇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 웃음을 다 듣기도 전에 잔을 채워주면서 손등으로 잔의 입술을 가볍게 받쳤습니다. 그의 손가락과 내 손가락이 아주 잠깐 스치는 그 접촉을 일부러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길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상속 싸움은 도장으로만 끝나지 않아. 숨결이 바뀌는 자리에서 판이 뒤집히지. 나는 그날 밤 첫 불씨를 심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메시지들을 발견했습니다. 보일러 정지, 창문 단속 같은 단어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내 등줄기를 타고 냉기가 올라왔습니다. 사고처럼 보이면 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바뀌려 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공기 한가운데 내가 서야 한다는 것을. 장례식장 같은 회의 자리에서 낯선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이 집의 자식입니다. 내 손끝이 차갑게 굳는 동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다. 유혹으로 흔들고 기록으로 지킨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진 뒤 이 집의 식탁은 숫자와 표정으로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상가 건물 한 채와 변두리, 땅 몇 필지가 종이 위에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손가락 끝에서는 고작 한 줄의 합계가 아니라 평생의 자존심처럼 무게를 가지고 덜그럭거렸습니다. 나는 접시에 과일을 얹어 나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형님들이 정하시면 따라갈게요. 고개를 숙여 웃었지만 속으로는 내가 언제 어디서 손을 넣을지 좌표를 찍고 있었습니다. 형부 옆자리에 앉을 때는 다리를 너무 크게 꼬지 않았습니다. 무릎선이 자연스럽게 소파에 붙도록 각도를 잡았습니다. 잔을 채울 때는 손끝이 잔 외곽을 타고 내려가다 그의 손가락을 가볍게 스치도록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부엌에서 접시를 들고 돌아서는 동선은 등이 아닌 옆선이 보이도록 천천히 꺾었습니다. 그때마다 그의 숨이 아주 얕아지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시동생에게는 다른 방식을 썼습니다. 장바구니를 함께 들게 하면서 손잡이를 놓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나란히 섰습니다. 좁은 공간의 공기가 우리 팔과 팔 사이에서 천천히 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샴푸 바꿨냐? 는 눈짓을 마주쳤습니다. 웃으며 대답을 미루는 방식으로 그 눈빛을 더 길게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회식이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모티콘 하나가 덜컹대는 마음의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커튼을 반쯤 열어두고 거실을 한 바퀴 천천히 돌며 환기 시스템 패널을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어떤 버튼은 눌린 흔적이 따끈했습니다.
어떤 버튼은 오래 묵은 먼지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핸드폰 백업을 걸어둔 뒤 천장 그림자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모든 공기와 발자국을 기록한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내 계획의 첫 장이 조용히 넘겨지는 소리가 그 빗줄기 사이사이에 섞여 들렸습니다. 내일은 형부와 마주 앉아 커피를 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척을 하면서 더 많은 일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게 첫 불씨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그러나 분명히 활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맛비가 창틀을 두드리던 날이었습니다. 형부가 마루 끝에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음을 가득 채운 컵에 콜라를 따르며 그의 옆에 반 뼘만큼 거리를 두고 앉아 부채질을 했습니다. 쉬는 것도 일입니다. 말을 꺼내며 부채를 그의 쪽으로 살짝 더 기울였습니다. 부채질의 바람이 그의 목덜미에서 내 손목으로 되돌아오는 기류를 조금만 더 느끼고 싶어 바람의 각도를 바꿨습니다. 형부의 어깨선이 아주 가볍게 내려앉는 게 보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려고 몸을 가까이 기댔을 때 그의 숨결이 내 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화면을 조금 흔들었다 정지시키며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는 바로 일어나지 않고 몇 초 더 머물렀습니다. 그 몇 초가 오늘의 최대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라고 말하는 게 익숙했습니다. 욕망의 끈을 당겼다가 풀어주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은 나의 기술이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시동생이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장바구니가 무릎을 밀고 들어올 때 굳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협소한 공간의 거울에 비친 우리의 어깨선이 겹치는 순간 시선을 아래로 한 번 떨군 뒤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엘리베이터 층수만 노려봤습니다. 그 바보 같은 침묵이 내게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는다고 연락했습니다. 거실을 어둡게 하고 스탠드 조명을 낮춰놓은 다음 커튼 사이로 비가 흘러내리는 것을 한참 봤습니다. 서랍 속 남편의 명함처를 꺼냈습니다. 배관 점검, 긴급 출동이라는 광고 명함에 우리 집 주소가 볼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손끝이 순간 얼음처럼 식었습니다. 점검이 왜 하필 다음 주지? 달력을 넘겨보니 가족회의와 같은 날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 아주 작은 종 하나가 울렸습니다. 노트를 펼쳐 오늘 내가 건드린 눈빛과 손끝의 기록. 그리고 환기 패널의 온기, 명함의 날짜를 한 곳에 적어 넣고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내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유혹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 기록으로 거짓을 묶는 것. 선은 넘지 않되 선을 흔드는 것. 오늘 밤 그 연습을 충분히 했습니다. 내일은 더 멀리 밀어붙일 것입니다. 이 집 공기를 바꾸려는 누군가의 계획이 실제라면 나는 그 공기보다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남편의 셔츠에서 낯선 샴푸 향이 났던 날이었습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다녀왔어? 그는 현장이라 했습니다. 샤워는 사무실에서. 대답이 돌아왔지만 우리 집 세탁기. 섬유유연제의 습기가 전혀 배지 않은
그 셔츠의 건조한 질감은 거짓을 쉽게 드러냈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화면에 남아있는 체온을 느끼며 비밀 대화 폴더를 열었습니다. 보일러 정지, 환기 차단, 창문 단속 같은 단어들이 일 저녁이라는 시간표와 함께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도 캡처와 함께 우리 집 지하 환기구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대화의 끝에 사고처럼 보이면 돼라는 문장이 웃는 표정도 없이 덜컹 걸려 있었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내 몸은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자 즉시 모든 화면을 캡처하고 클라우드에 올려두었습니다. 거실 CCTV의 각도를 살짝 바꿔 지하 복도 쪽으로 렌즈의 시야를 넓혀 두었습니다.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다. 데려다 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지자 형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에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나요? 상가 임대료 얘기 때문에요. 이모티콘 없이 마침표도 없이 여백만 남겨둔 말 한 줄이었습니다. 다음 날 카페 구석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말수가 적었습니다. 커피 잔을 돌리며 형부의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제는 고맙습니다. 우린 아무 일도 없었다. 는 말 뒤에 걸리는 망설임을 들었습니다. 네. 아무 일도요. 라며 여유를 줬습니다. 집에 배관 점검 예약하셨어요? 라고 물으니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형부의 눈빛에 아주 얕은 경계가 떠오르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흔드는 불씨가 그에게도 도달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환기 패널 로그 기록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지하 계단의 모서리에 작은 액션캠을 숨겨두며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누가 먼저 움직이는지 보자. 빗줄기 소리가 더 굵어졌습니다. 내 심장은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욕망과 계획이 같은 밤에 겹쳐질 때 사람은 오히려 선명해집니다. 비가 창을 때리는 소리가 두꺼운 커튼 뒤에서 울릴 때 가족은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주치의가 다녀간 직후라 사람들 표정은 마치 장례식과 회의가 뒤섞인 냄새를 풍겼습니다. 나는 얇은 가디건 소매를 팔꿈치까지 올리며 접시에 과일을 담아 돌렸습니다. 형부에게 접시를 내밀 때 손등이 스치도록 각도를 잡았습니다. 시동생에게 물컵을 건네면서 손목을 잡히게 두었다가 바로 빼내는 타이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 둘의 눈동자가 어지럽게 흔들리는 사이 부엌 쪽 복도에 서 있던 남편이 집게 손가락으로 허공을 눌러 보이는 동작을 했습니다. 즉시 휴대폰을 들어 환기 앱을 열었습니다. 수동 차단 예약 2142라는 글자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 슬리퍼를 신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 복도는 금속과 먼지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등이 환기 박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나사가 돌아가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물소리가 이상해서 내려왔어. 내 목소리를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올라가. 하지만 한 걸음 더 다가가 스위치 테두리를 손끝으로 어루만졌습니다. 그가 내 손목을 잡는 순간 카메라가 작은 전멸을 했습니다.
손목을 빼며 웃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지금 버튼을 누르든, 나중에 누르든, 기록은 이미 남았어. 라고 속삭이며 거실로 돌아오자 형부의 눈빛이 괜찮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아주 작은 고개짓으로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비옷을 벗어든 여자가 서류를 들고 섰습니다. 저도 이 집의 자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의 속도가 바뀌었습니다. 그 여자 뒤에서 서 있던 소년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마음이 아주 잠깐 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여자의 손에 물티슈를 건네며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부터 따뜻해지게 하자. 속삭였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 손등에 소름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밤은 한 가지 전쟁만 치르는 밤이 아니었습니다. 혼외자라는 사실이 식탁 위에 올려졌을 때 사람들의 목소리는 키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어떤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어떤 목소리는 더 빨라졌습니다. 식탁의 가장자리에서 물을 따르며 여자가 매미는 영수증과 메시지, 기록을 조용히 넘겨봤습니다. 사진 속 이니셜, 날짜, 송금 내역, 그리고 짧은 안부들이 있었습니다. 서류를 형부 쪽으로 밀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부터 보호하자. 남편이 지하에서 올라와 여자를 본 순간 그의 표정에 작은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 한순간을 놓치지 않고 그의 옆으로 다가가 어깨선을 옆에서 스치듯 지나며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지하 환기 기록 다 남았어. 그는 나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여자를 게스트룸으로 안내한 뒤 아이에게 담요를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잠깐만 쉬어. 복도로 나오자 형부와 시동생의 말이 뒤엉켰습니다. 그 뒤엉킴이 서로를 베는 칼이 되지 않게 간격을 두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내 휴대폰이 진동하며 보일러 실수동 차단 실행이라는 알림을 내뱉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뒤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나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지금 누군가 보일러실을 만지고 있어요. 형부가 계단 쪽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슬리퍼를 다시 신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답답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즉시 창문을 반쯤 열어 바람기를 만들고 스위치를 원위치로 돌린 뒤 휴대폰 화면을 보며 로그 캡처를 저장했습니다. 위층에서 발소리가 쿵 하고 울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공기를 바꾸려는 손이 내 앞에서 멈추게 하자. 그리고 내 손으로 오늘을 바꾸자. 밤의 마지막 코너에서 형부가 바람을 쐬겠다며 계단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남편의 발소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뒤에서 천천히 속도를 높여 그들 사이로 파고들 자리를 찾았습니다. 계단 모서리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겹치는 순간 손을 뻗어 형부의 손목을 붙잡아 내 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의 몸이 내게 쓰러지며 벽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굳었습니다. 그만해. 말하자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켜 지하 CCTV와 환기 로그,
그리고 오늘 일정의 메모를 차례로 보여주며 말을 이었습니다. 선택해. 가족 앞에서 인정하고 멈추든지, 경찰과 함께 내려가든지, 형부가 벽을 짚고 일어나 내 어깨를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괜찮냐? 시동생이 달려왔습니다. 게스트룸 문틈 사이로 아이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떨림을 읽고 고개를 끄덕이며 입모양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거실로 내려오자 여자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손을 길게 뻗어 서류를 끌어오며 말했습니다. 지분의 문제는 시간이 해결한다. 하지만 오늘 밤의 공기는 지금 여기서 해결해야 한다. 남편은 결국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112를 눌렀다가 마지막 한 번 더 남편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고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보일러실 환기 장치 조작과 관련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경보음처럼 짧은 침묵이 우리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오늘 밤은 끝났고 내일 아침 우리는 기록을 앞에 두고 앉게 될 거라는 것을. 아침 공기가 유리처럼 맑아졌을 때 모두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의식이 없었지만 사진 속 모습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스피커에 연결해 환기 로그와 CCTV 캡처를 차례로 재생했습니다. 어젯밤 이 집의 공기에 손을 댄 사람은 여기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말하는 동안 형부와 시동생, 그리고 여자는 서로 다른 속도로 숨을 쉬었습니다. 여자의 쪽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의 자리는 법이 지켜줄 거예요. 어른들의 숨은 각자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아이의 숨은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니까요. 아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끝내 말을 삼켰습니다. 형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속 절차를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되 범죄 행위가 확인되는 몫은 제외하겠다고 정리했습니다. 그 통화를 듣는 동안 베란다 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비가 그친 도시의 냄새가 주방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들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공동 소유, 전환과 안전장치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돌아서자 남편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널 사랑한 적도 있어. 그의 말에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어. 사랑은 공기를 나눠주는 건데 당신은 공기를 빼앗으려 했잖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길게 울렸습니다. 여자를 부엌으로 불러 물었습니다. 라면 드실래요?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같이요. 물을 올렸습니다. 김이 오르는 냄새가 집안에 퍼지며 이 집이 처음으로 사람 사는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국물을 젓는 동안 조용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며느리였고, 유혹자였고, 기록자였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증인으로 살겠다. 식탁에 그릇을 놓고 아이에게 젓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먹어. 창밖 노을이 젖은 지붕 위에 고여 있다가 아주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빛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는 뜨거운 국물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고른 결말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선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손에 남은 건 불씨가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은 오래 타지 않고도 오래 남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첫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좋아졌네. 뭔가 달라진 것 같구나. 간병인이 놀라며 우리에게 연락했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의식이 또렷해지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형부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둘러봤습니다. 너희들 얼굴이 밝아졌구나.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여자와 아이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자구나. 많이 컸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자와 아이는 작은 방 하나를 얻어 이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강력한 요청이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여자는 집안일을 도우며 새로운 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어색했지만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안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형부와 시동생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더 이상 유혹자가 아닌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법정에서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의 몫은 취소되었고, 여자와 아이가 정당한 지분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도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내가 이 집을 지켜줬으니까 계속 있어라. 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다가 아이가 물었습니다. 이모, 왜 그때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공기를 빼앗는 사람보다 공기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 공기가 정말 좋아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로 이 집의 공기가 바뀌었구나 싶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이 집에서 가장 밝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아버지, 하고 시아버지를 찾았고, 형부 삼촌, 시동생 삼촌, 하며 온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여자도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이제는 가족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이의 교육비 문제, 집안 규칙, 명절 계획까지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합니다. 그날 밤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처음 불씨를 심던 그 밤과는 달리 이제는 평온한 마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유혹하거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을 흔드는 것보다 선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록은 여전히 내 서랍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를 위해서. 하지만 더 이상 무기가 아닌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집의 공기는 이제 따뜻하고 맑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공기를 함께 마시는 사람들과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가고 있습니다.